그날은 산책 같은 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았다. 하긴 우리는 아침에 1시간 동안 잎이 다 떨어진 관목 숲속을 돌아다녔으나 점심 뒤엔 차가운 겨울바람이 먹구름을 몰고 와 골수에 스며드는 듯한 비가 쏟아져 더 이상 밖에서의 운동은 엄두도 못 내게 되었다. 나는 그래서 기뻤다. 기나긴 산책, 더구나 날씨가 찬 오후의 산책은 좋아하지 않았다. 더더구나 질색인 것은 꽁꽁 손발이 얼어가지고 추운 황혼 속을 유모 배시의 잔소리에 울적한 기분으로 리드신의 일라이자, 존, 조지아나보다 내가 몸이 약하다는 열등감을 느끼며 풀이 꺾이어 집으로 돌아올 때였다. 저 일라이자, 존, 그리고 조지아나는 지금 응접실에서 그들의 엄마 둘레에 모여 앉아 있었다. 부인은 난로가의 소파에 몸을 푹 묶고 애들을 자기 곁에 앉혀놓고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 보였다. 부인은 나를 이 그룹에 어울리어 놀지 못하게 떼어놓았다. 그 구실로는 널 따로 떼놔야 하는 건 유감이야. 하지만 네가 좀 더 사교적이고 어린애다운 성품이 되고 좀 더 애교 있고 명랑한 태도를 갖도록 이를테면 여태보다는 쾌활하고 솔직하고 좀 더 자연스러워지려고 진심으로 애쓰고 있다는 걸 배시한테서 듣거나 또 나 자신이 보고 인정할 때까지는 만족하고 행복한 어린애들에게만 주어진 혜택에서 실제로 너를 따돌리지 않을 수 없단다. 라는 것이었다. 제 행동에 대해서 배시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물었다. 제인? 난 함부로 캐묻고 따지는 애는 싫어. 게다가 어린애가 웃사람에게 그런 태도로 대드는 것도 안 될 말이야. 정말 어디 딴 곳에 앉아있거라. 즐거운 마음에서 말이 나올 때까지 잠자코 있어. 좁다란 조반 식당은 응접실에 딸려 있었다. 나는 살그머니 그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책장이 하나 있었다. 나는 보아두었던 그림이 많이 든 책 한 권을 곧 빼들었다. 창문 밑 걸상에 올라가 발을 끌어올려 터키 사람들처럼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았다. 그리고 붉은 몰인 커튼을 거의 빈틈없이 쳐버려 나는 이중으로 된 은신처에 들어앉게 되었다. 오른쪽에는 몇 겹으로 된 주홍빛 장막이 내 눈앞을 가리고 있고 왼쪽에는 맑은 유리창이 나를 보호하고는 있으나 음산한 11월의 날씨로부터 나를 격리시킬 수는 없었다. 나는 책장을 넘기며 가끔 겨울날 오후의 광경을 살피었다. 저 멀리에는 파르스름하고 뽀얀 안개와 구름이 끼어있고 가까이에는 축축한 잔디와 폭풍에 얻어맞은 관목이 있었다. 이와 더불어 줄곧 내리는 비는 길고 구슬픈 질풍을 만나 마구 사방으로 휘날리고 있었다. 나는 나의 책 비위크의 영국 조류사로 되돌아왔다. 본문에는 대체로 관심이 가지 않았지만 나 같은 어린애라도 그냥 백지로 넘겨버릴 수 없는 해설이 적힌 페이지도 덜어 있었다. 그런 해설에는 해조가 흔히 오는 장소나 해조만 사는 외로운 바위와 곳과 노르웨이의 최남단인 린드네스, 일명 네이즈곳에서 노드케이프에 이르는 섬들이 있는 노르웨이 해안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그곳 북녘 바다는 크나큰 소용돌이를 치며 아득한 북녘 끝 벌거숭이 어두운 섬들을 돌아 사납게 거품을 일으켰고 그리고 대서양의 파도는
폭풍 후 쏟아지는 헤브리디즈의 섬들 사이로 뛰어든다. 또 나는 람란드, 시베리아, 스피츠베르겐, 노바 젬블라,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등의 삭막한 해안에 관한 얘기를 그냥 지나쳐 버릴 수는 없었다. 나는 죽음의 흰 나라에 관해서 나대로의 생각을 지니고 있다. 그것이 어린애들의 머릿속에 어렴풋이 떠오르는 무엇인가 걷잡을 수 없는 생각처럼 아련한 것이지만 이상하게도 인상적이었다. 해설문의 귀절들과 거기에 계속되는 사파가 하나로 연결되어 소용돌이 치는 파도와 하얀 물보라 속에 솟아있는 바위, 적막한 해안에 밀려나온 버려진 쪽배, 침몰해가는 난파선을 구름 사이에서 차갑게 바라보고 있는 차갑고 창백한 달이 무슨 깊은 뜻이 있는 걸로 내 마음에 새겨졌다. 비명을 새긴 비석이 있는 고요하고 적적한 교회의 묘지와 교회의 문, 두 그루의 나무, 부서진 벽으로 둘러싸인 낮은 평지, 그리고 저녁때를 말해주는 갓 솟은 초승달 같은 것에 어떤 감상이 들곤 했는지 나는 표현할 수가 없다. 잠자는 바다에 조용히 떠있는 두 척의 배를 나는 바다의 유령이라고 믿었다. 악귀가 도둑놈의 보따리를 그의 잔등에 못질하는 그림을 나는 얼른 넘겨버렸다. 그것은 무서운 것이었다. 바위 위에 검은 뿔이 난 동물이 우뚝 앉아서 교수대를 둘러싼 저만큼 멀리의 군중을 바라다보는 그림도 있었다. 그림마다 하나의 이야깃거리를 갖고 있다. 나의 미숙한 이해력과 불완전한 감수성으로는 수수께끼 같은 알 수 없는 데가 많기는 했지만 그런대로 퍽 재미가 있었다. 배시가 기분이 좋을 때면 겨울밤에 가끔 들려주던 옛날 얘기처럼 재미있었다. 배시는 그럴 때 어린이방 난로가에 다림질판을 갖다 놓고 우리를 그 주위에 앉히고는 자기는 리드 부인의 레이스 언저리 장식을 마무르거나 부인의 나이트캡 가장자리에 주름을 잡으면서 옛날 동화나 그보다 더 오랜 민요에서 따온 사랑의 이야기나 모험담이나 혹은 페밀라와 모어랜드의 헨리 백작의 얘기를 해주어 우리들의 열렬한 호기심을 채워주었다. 비위크의 책을 무릎에 놓으면 나는 행복했다. 적어도 내 나름의 행복이었다. 다만 두려워한 것은 방해가 있을까 하는 것뿐이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도 빨리 왔다. 조반 식당의 문이 열린 것이다. 요 새침대기야! 하고 존 리드는 소리를 치고는 가만히 있었다. 방 안에는 분명히 아무도 없다는 걸 알았던 것이다. 요게 어디 있을까? 그는 말을 이었다. 리지, 조지, 제인이 없어. 비가 오는데 밖에 나갔다고 엄마에게 일러. 짐승 같은 년. 커튼을 쳐두길 잘했어. 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리고 제발 존이 내가 숨은 곳을 찾아내지 못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 존 리드 혼자선 찾아내지 못했을 거다. 그 애는 눈초리나 생각이 재빠르지 못했다. 그러나 일라이자가 바로 방 안에 머리를 디미자마자 말했다. 틀림없이 들창 안에 있을 거야, 제크. 제크는 존의 애칭이다. 그래서 지금 말한 제크에게 끌려 나올 생각을 하니 떨려와서 나는 얼른 밖으로 나왔다. 뭘 그러니? 나는 주춤거리며 물었다.
리드 도련님, 뭘 그러세요. 이렇게 말해봐. 하는 것이 그의 대답이었다. 이리 와. 하고 그는 팔걸이 의자에 앉으며 나더러 가까이 와 자기 앞에 서라는 몸짓을 했다. 존 리드는 14살 먹은 학생으로 겨우 10살짜리인 나보다 4살 위였다. 그는 나이에 비해 키가 크고 뚱뚱했다. 건강치 못한 까무잡잡한 살갗에다 넓적한 얼굴은 부석부석한 듯 하였으며 육중한 사지에 커다란 손발이 달려 있었다. 식사를 하게 되면 마구 먹어대서 다혈질이 되어 눈은 침침하고 두 볼이 축 늘어지게 된 것도 그 때문이었다. 지금 그는 의당 학교에 가 있어야만 할 때이지만 그의 엄마가 말하는 그의 연약한 건강 때문에 1~2달 동안 집에 데려다 둔 것이다. 학교 선생 마일즈 씨는 집에서 리드에게 보내주는 케이크나 사탕의 양을 조금씩 줄이는 것이 건강에 훨씬 좋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은 그런 가혹한 의견에는 등을 돌리고 존의 혈색이 나쁜 것은 공부를 지나치게 하고 집을 그리워하는 데 기인하리라는 좀 더 남이 듣기 좋은 의견을 갖고 있었다. 존은 어머니나 여동생에게는 별로 애정이 없었고 내게는 반감을 갖고 있었다. 한 주일에 2~3번도 아니고 하루에 1~2번도 아니고 줄곧 나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다. 나의 온 신경은 그를 두려워하고 그가 내 곁에 오면 내 뼈에 붙은 살점이 오그라들었다. 그가 자아내는 공포로 나는 당황하는 순간이 종종 있었다. 그의 위협이나 처벌에 관해서 나는 도무지 호소할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인들은 내 편에 들어가면서까지 젊은 주인의 비위를 거스르려고는 하지 않았다. 그리고 리드 부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았다. 때로는 존이 바로 그녀의 면전에서 나를 때리거나 욕을 했지만 본 채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가 없는 데에서는 그런 일이 더 잦았다. 습관적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된 나는 그의 의자 앞으로 갔다. 그는 나를 향해 한 3분 동안 혓바닥이 상하지 않을 만큼 되도록 길게 혀를 내밀었다. 나는 그가 곧 나를 때릴 거란 걸 알았다. 그리고 날아올 주먹을 두려워하면서도 금세 달려들 그의 지긋지긋하고 추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내 얼굴에서 그는 이런 나의 기분을 읽었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별안간 그가 한마디 말도 없이 힘껏 나를 때렸기 때문이다. 나는 비틀거렸으나 몸의 균형을 잡으려고 그의 의자에서 2걸음 물러섰다. 이건 아까 엄마한테 뻔뻔스레 말대답한 값이야. 라고 했다. 그리고 커튼 뒤에 살짝 숨는다든가 조금 전에 그따위 눈초리를 한 벌이야. 요 쥐새끼 같은 년. 존의 욕지거리에 익숙해져 있는 나는 말대꾸할 생각 같은 것은 도시 없었다. 내 근심은 욕지거리 다음에 틀림없이 따라오는 매질을 어떻게 견디느냐 하는 것이었다. 커튼 뒤에서 뭐라고 있었어? 그는 물었다. 책 읽고 있었어. 그 책 이리 보여. 나는 창가로 가 책을 가지고 왔다. 넌 우리 집 책을 꺼낼 권리가 없어. 엄마가 넌 더부살이라고 하던데 넌 돈이 없어. 네 아버지는 한 푼도 내게 남겨주지 않았어. 넌 빌어먹어야 해. 우리 같은 양갓집 애들과 함께 살고 우리와 똑같은 음식을 먹고 우리 엄마의 돈으로 옷을 사 입고 하는 건 안 돼.
또 내 책장을 뒤적거리면 용서하지 않을 거야. 모두 내 책이니까. 이 집안에 있는 건 모두 내 것이야. 2, 3년만 있으면 내 것이 된단 말이지. 저리 가. 거울과 유리창에서 비켜나서 문에가 서란 말이야.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라 나는 시키는 대로 따랐지만 그가 책을 쳐들고 나를 향해 던지려고 서 있는 걸 본 순간 나는 놀라 고함을 지르며 반사적으로 비켰다. 그러나 때는 늦었다. 책이 날아와 나를 때렸다. 나는 문에 머리를 부딪히고 넘어져 머리를 깼다. 상처에서는 피가 나고 쑤시듯 아팠다. 두려움이 그 고비를 넘기자 다른 감정이 뒤따랐다. 고약한 심술쟁이! 나는 말했다. 살인자 같아. 노예를 지키는 사람 같아. 로마의 폭군 황제 같아. 나는 골드스미스의 로마 역사를 읽은 적이 있다. 그래서 네로와 캘리굴라 등에 대해서 내 나름의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속으로 폭군들과 존을 비교는 해보았지만 이렇게 큰 소리로 공포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던 것이다. 뭐라고? 그는 소리쳤다. 너 그거 나한테 한 수작이냐? 일라이자, 조지아나, 너희들도 들었지? 엄마한테 일러 바치지 않을 줄 아니? 그렇지만 우선 그는 내게 마구 달려들었다. 머리채와 어깨를 끌어잡는 걸 느꼈다. 필사적으로 육박해왔다. 나는 그가 폭군, 살인자라는 걸 똑똑히 보았다. 피가 머리에서 한두 방울 목덜미로 흘러내리는 걸 느꼈고 쑤시는 듯한 아픔이 왔다. 아픔은 잠시 동안 공포심마저 눌러버렸다. 나는 미친 듯이 그에게 대들었다. 내 손으로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으나 존이 쥐 같은 년, 쥐 같은 년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쳤다. 구원의 손은 가까이에 있었다. 일라이자와 조지아나는 2층에 있는 리드 부인을 향해 달려갔다. 리드 부인은 베시와 하녀 에버트를 거느리고 그 자리에 나타났다. 존과 나는 떼놓아졌다. 이런 말이 내 귀에 들려왔다. 존 도련님에게 덤벼들다니 미쳤나봐. 이런 난장판이 어디 있담? 그러자 리드 부인은 덩달아 말했다. 붉은 방에 끌고 가서 가두어버려. 곧 4개의 손이 나를 눌러 나는 2층으로 끌려갔다.